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을요,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금융 인프라라는 관점인데요. 이게 뭐랄까 도로처럼 필수적인데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그런 금융 세상의 기본 시설이라는 거죠. 네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 기술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 안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좀 들여다보는 접근법이거든요. 특히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비용을 내고 쓰는 유료 서비스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아, 유료 서비스? 네. 예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냥 공짜로 막 쓰던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유료 금융 인프라로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들이 벌써 구체화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잭도 씨가 이끌었던 블럭, 예전 스퀘어죠. 거길 보면 좀 명확해져요. 상점들 결제 단말기에 비트코인 기능을 넣고 있는데 상점 주인이 그 단말기 비용을 내잖아요. 근데 결국 그 비용은 상품 가격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딱 전형적인 유료 인프라의 모습인 거죠. 이게 단순히 뭐 기술 하나 더 넣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럼 뭐 HSBC 홍콩이 블록체인으로 정산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프랑스의 그 큰 은행 있잖아요. BNP 파리바. 거기가 토큰화된 머니 마켓 펀드. 아니까 전통 펀드를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기 쉽게 만든 거.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하나요? 네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금융 인프라 시장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이 경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그 HSBC 서비스에 중국계 기업, 엔트 인터내셔널도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아, 중국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 흐름에서 빠져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일론 머스크가 X 플랫폼에 결제 시스템 넣으려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고요. 기업들이 이렇게 인프라를 까는 동시에 또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그 기관 투자자들, 이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뭐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들이잖아요. 이들이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현물 ETF 시장을 이끌면서 실제 코인을 막 사들이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현물을 직접 산다는 거군요. 네, 그쵸.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이들이 대중들 관심이 좀 덜할 때 오히려 기회를 보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뭐 전통금융하고 디지털 자산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 블랙록 임원이 포트폴리오의 한 2% 정도는 비트코인에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장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렇죠. 단순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본다는 건 이게 뭐랄까 더 이상 그냥 변두리 투기 자산은 아니다 이런 강력한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비트와이즈 대표 말처럼 자산 관리자들이 진짜 1%만 넣어도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기관들의 이런 거침없는 매수세는 결국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가격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또 다른 핵심 역할, 바로 담보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더 부각시키는 면도 있어요. 담보자산이요? 네. 금융의 기본은 사실 믿을 만한 담보잖아요. 돈을 빌려주려면. 근데 비트코인이 점점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엔 뭐 주택 같은 거였다면요. 특히 이게 국경을 넘나들 때 특정 국가나 어떤 정치 상황에 좀 덜 휘둘린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담보로서 매력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위주로 담보를 잡았다면 이제는 비트코인도 그런 지위를 얻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칸토 피츠제럴드 같은 회사가 실제로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게 딱 그 증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겠네요. 비트코인을 굳이 팔지 않아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또 매도 압력도 줄어들고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꼭 비트코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 나스닥 상장사 중에 샤플링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더리움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면 이더리움 역시 중요한 인프라 자산으로 점점 인정받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죠. 이더리움까지요? 그러고 보니 규제 환경도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SEC가 예전에 이건 증권이다 했던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좀 유연해지려는 것 같고요. 또 스테이킹 규제 좀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관련 소송들이 뭐 합의되거나 취하되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전에 그 증권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웠던 코인들이 있잖아요. 뭐 솔라나나 에이다 같은. 네. 이런 프로젝트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라이트코인, 솔라나, 도지코인 같은 다른 코인들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와, 정말 빠르게 변하네요. 이 모든 걸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결국은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 시장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뭐랄까, 누가 독점하느냐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윈도우나 iOS처럼요. 네. 그래서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보다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기회를 잡을지 좀 현실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그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이 지금 여기에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더 이상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실제 전통금융과 막 융합하면서 핵심 담보자선이자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미래금융의 핵심 인프라라고 보고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 자산을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